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따뜻하다는 말이 참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요즘같이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우리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또 큰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다시 평온한 일상이 오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서 나폴레옹 흉상의 비밀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베이커가로 찾아온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뭔가 고민이 있는지 한숨을 푹푹 쉬는데요. 뭔지 물어보는 홈즈와 왓슨에게 레스트레이드는 사건을 털어놓는데 나폴레옹 석고 흉상만 보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때려 부수는 미치광이 같은 범인이 등장하는 이상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나폴레옹 흉상을 부수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셜록은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는지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런던 경찰국의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특별한 일 없어도 저녁 무렵 우리를 방문하곤 했는데 홈즈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를 통해 경찰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레스트레이드가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대한 답례로 홈즈는 레스트레이드가 맡은 사건을 귀담아 들어주었고 이따금씩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그가 가진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저 날씨나 신문 기사거리를 이야기하던 레스트레이드가 갑자기 침묵에 잠기더니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뻐끔뻐끔 담배만 피워대는 것이었다. 홈즈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특별한 사건이라도 손에 잡았나? 홈즈가 물었다. 말씀드릴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얘기해보기나. 레스트레이드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런, 홈즈씨. 당신 앞에선 마음속 생각조차도 숨길 수가 없군요. 별것 아닌 사건으로 괜스레 귀찮게 해드린 건 아닌가 싶어서 망설이고 있던 참입니다. 실은 시시한 사건처럼 보여도 분명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괴상한 사건이라면 물론 홈즈 씨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왓슨 박사가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에 관한 것인가? 내가 물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주 괴상한 정신이상자의 짓이니까요. 나폴레옹 1세를 증오해서 나폴레옹 상이라면 닥치는 대로 부수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홈즈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자네 말대로 내 전공은 아닌 것 같군. 홈즈가 말했다. 그렇죠. 하지만 자기 물건도 아닌 나폴레옹 흉상들을 부수겠다고 강도질까지 했다면 의사보다는 경찰이 나서야 할 문제겠지요. 홈즈는 다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강도질이라. 이거 점점 흥미로워지는군. 자세히 이야기해보게. 레스트레이드가 경찰 수첩을 꺼내 메모해두었던 것을 보면서 기억을 가다듬었다. 맨 처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나흘 전이에요. 캐닝턴 로드에서 그림과 조각상을 파는 모스 허드슨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점원이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뭔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서 황급히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카운터 위에 놓아둔 몇 개의 작품들 중에 나폴레옹 석고 흉상만 내던져진 채 산산조각 나 있더랍니다. 누구 짓인지 알아내려고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 보았지만 범인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난 뒤였지요. 점원은 가끔 있는 깡패 녀석의 몰지각한 짓쯤으로 여기고
담당 지역 순찰 경관에게만 신고했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석고상 때문에 굳이 특별수사를 맡길 것까진 없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좀 더 심각한 데다 어찌 보면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어젯밤 일어난 일이에요. 모스 허드슨가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바니콧이라는 개업이가 살고 있는데 템즈강 남쪽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의 병원과 자택은 캐닝턴에 있고 거기서 2마일 정도 떨어진 로어 브릭스턴 로드에 분원과 약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사는 열렬한 나폴레옹 숭배자로 자택에 그 프랑스 황제에 관한 책이며 그림들, 기념품들을 가득 수집해놓고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도 모스 허드슨에서 프랑스 조각가 드빈느가 만든 유명한 나폴레옹 흉상의 모조 석고상 2개를 사서 그 중 하나는 캐닝턴의 자택 거실에 두고 다른 하나는 브릭스턴 분원의 벽난로 선반 위에 놓아두었대요. 그런데 오늘 아침 바니콧이 침실에서 아래층 거실로 내려와 보니 놀랍게도 밤사이에 도둑이 들었더랍니다. 헌데 나폴레옹 석고상만 없어졌을 뿐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다더군요. 그리고 정원담 주위에 그 석고상 파편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널려 있었답니다. 도둑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 정원담에 내던져 부순 것 같았습니다. 홈즈는 두 손을 비벼댔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당신이 흥미로워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니콧이 12시쯤 분원에 갔을 때 밤중에 누군가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석고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석고상은 벽난로 선반 위에 놓여진 채 박살이 나 있었다더군요. 이 세 가지 사건만 가지고는 범죄 행위인지 정신 이상자의 짓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네요. 자, 홈즈 씨, 여기까지 이번 연쇄 사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보기 드문 사건이네. 그런데 바니콧의 자택과 분원에서 박살난 모조 석고상들은 모스 허드슨에서 부서진 것과 같은 건가? 세 개 모두 같은 주영에서 뜬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나폴레옹에 대한 증오심에서 저지른 소행 같지는 않네. 런던만 해도 그 황제의 상이 수백 개가 있을 텐데 우상 파괴자가 닥치는 대로 박살낸 모조 석고상들이 똑같은 주영에서 뜬 것들이라는 게 그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걸세.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스 허드슨은 그 일대에선 유일하게 나폴레옹 흉상을 납품하는 곳인데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취급한 흉상이 그 3개밖에 없었답니다. 말씀하신 대로 런던 안에 수백 개가 넘는 석고상들이 있다 해도 그 일대만 놓고 볼 때 그 3개의 석고상이 전부인 셈입니다. 그러니 그 정신 이상자가 그 부근에 살고 있다면 그 3개를 부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왓슨? 편집광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는 알 수 없지. 현대 프랑스 심리학자들이 강박관념이라고 칭하는 정신 상태가 있는데 성격적으로 심하게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가능하다네. 나폴레옹에 관한 책을 탐독했거나 큰 전쟁을 겪으며 집안 대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강박관념이 형성되어 그런 정신나간 행패를 부릴 수도 있어. 그런 설명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네, 왓슨. 고개를 저으며 홈즈가 말했다. 아무리 강박관념에 휩싸인 편집광이라 해도 석고상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겠는가. 그렇겠군. 그럼 자네 생각은 뭔가? 내 생각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네. 다만 이자가 그런 괴상한 짓들을 저지르면서도 나름대로는 어떤 방식에 따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을 뿐이야. 가령 바니콧의 거실에서는
소리를 내면 집안에서 잠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울 테니까 석고상을 바깥으로 들고 나가 깨뜨렸던 거고, 분원에서는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도 들킬 염려가 없으니 석고상을 그 자리에서 부쉈던 거야. 자네들이 이 점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껏 내가 다뤄온 최고의 사건들도 아주 하찮아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왓슨, 자네도 기억할 거야. 에버네티 가족이 참사를 수사할 때 무더운 여름날 버터 속에서 파슬리가 어느 정도의 깊이로 잠겨 있는지를 보고 첫 단서를 얻어냈던 것 말이야. 그러니 세 개의 부서진 석고상도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지. 레스트레이드, 이 특이한 연쇄 사건에서 새로이 밝혀지는 게 있으면 곧바로 내게 알려주게나. 사건은 홈즈가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비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홈즈가 손에 전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큰 소리로 읽었다. 켄팅턴의 피트가 131번지로 즉시 와주십시오. 레스트레이드. 무슨 일일까? 모르겠어. 나폴레옹 흉상사건이 또 발생한 게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범인은 런던의 또 다른 구역에서 행동을 시작한 거야. 커피는 테이블 위에 있네, 왓슨. 그리고 마차도 집 앞에 대기시켜놨어. 30분 후 우리는 피트가에 도착했다. 런던의 번화가가 거세게 흐르는 물줄기라면 바로 옆에 접한 피트가는 고여있는 물처럼 조용한 것이었다. 131번지는 평지에 늘어선 수수하고 평범한 주택들 가운데 하나였다. 마차가 그 집 앞으로 다가가니 구경꾼들이 난간에 몰려 있었다. 홈즈는 휘파람을 불었다. 이런, 적어도 살인미수 사건쯤 되는 모양일세. 그렇지 않다면 웬만한 일에는 관심 없는 런던의 소식통들이 저 속에 끼어 있을 리 없지. 저 친구들 몸은 잔뜩 구부리고 목은 쑥 잡아 빼고 있는 것을 보니 격한 싸움이라도 있었나 보군. 왓슨, 여길 보게. 다른 계단은 다 말라 있는데 위쪽만 물로 씻겨져 있네. 어쨌든 발자국은 충분해. 아, 저기 앞 창문 쪽에 레스트레이드가 서 있군.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 경감은 심상치 않은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고는 거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플란넬 실내복을 걸치고 머리는 산발인 중년의 남자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 집의 주인이며 중앙통신사의 기자로 일하는 호레이스 하커라는 사람이었다. 또 나폴레옹 흉상사건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어젯밤에 무척 흥미로워하시는 것 같더군요, 홈즈씨. 그래서 훨씬 심각하게 번져버린 이 사건의 장소에 흔쾌히 와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번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하커씨, 이분들에게 당신이 보신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려 주시겠소? 그는 몹시 우울한 표정으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평생 남의 일을 기사거리로 모아온 저이지만 이번엔 제 자신이 그런 기사거리가 되어버렸군요.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워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신문기자로 이곳에 왔다면 저는 제 자신과 인터뷰를 하고 석간신문에 낼 2단짜리 칼럼을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이 특종 기사거리를 발설해야 하니 정작 제가 써먹을 수가 없게 되었군요. 어찌됐든 셜록 홈즈 씨,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희한한 사건을 해결해 주실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는 기꺼이 죄다 말씀드리지요. 홈즈는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아무래도 제가 4개월 전쯤에 이 방에 두려고 사온 나폴레옹 흉상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이가이역 부근에 있는 하딩 형제의 가게에서 아주 싼 값에 구입했죠. 언론인인 저는 보통 밤에 작업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새벽까지 글을 쓰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랬죠. 새벽 3시쯤인가 위층에 있는 서재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더 이상은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아서 바깥에서 난 소리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5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끔찍한 비명소리였어요. 아, 살아있는 동안은 그 소리가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듯이 앉아 있었죠. 몇 분을 그렇게 있다가 쇠막대기를 손에 꼭 쥐고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왔죠. 이 방에 들어와서 보니 창문은 활짝 열려 있고 벽난로 선반 위에 놓아둔 나폴레옹상이 없어져 버렸더군요. 어떤 놈 짓인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싸구려 석고상을 훔쳐갔으니 말이죠. 보면 아시겠지만 창문을 열고 다리를 길게 뻗으면 현관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발이 닿습니다. 도둑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돌아 나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깜깜한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뭔가에 발이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얼른 불을 밝혀 살펴보니 웬 시체가 나동그라져 있는 겁니다. 목덜미에 칼로 도려낸 상처가 있고 주위는 온통 피바다였어요. 양쪽 무릎을 세우고 입을 벌린 채로 똑바로 누운 그 무시무시한 모습이라니 꿈에 볼까 두렵습니다. 저는 간신히 방법용 호루라기를 불긴 했지만 바로 기절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마루에 쓰러져 있는 저를 경관 한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랬군요. 피살자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레스트레이드가 대답했다. 시체는 지금 시체 안치소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사내인데 나이는 30살도 안 되게 보여요. 복장은 형편없었는데 그렇다고 막노동꾼인 것 같지는 않고 시체 옆으로 흥건하게 고여있던 피 웅덩이 속에서 손잡이를 상하로 만든 칼이 발견되었는데 살해에 사용된 것인지 죽은 사람의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거라고는 사과 1개, 끈, 런던 지도, 그리고 사진뿐이었죠. 여기, 이 사진입니다. 소형 카메라로 찍은 스냅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날카로운 인상에 잔뜩 경계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 꼭 유인원 같았다. 눈썹이 짙은 데다 아래턱에 살이 많이 쪄서 비비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럼 흉상은 어떻게 되었나?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홈즈가 물었다. 당신이 도착하기 직전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감덴 하우스로드에 있는 빈집 앞들에서 발견되었답니다. 역시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요. 지금 그리로 가보려던 참인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한데 그 전에 잠깐 둘러볼 것이 있네. 홈즈는 창문과 현관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범인은 다리가 길던지 몸이 아주 날랜 사람 같습니다. 바로 밑에 지하실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서서 손을 뻗어 창문을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돌아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군요. 하거씨, 함께 부서진 흉상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신문기자는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는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석간신문 초판에 이미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보도가 되었겠지만 이번 사건의 기사는 제 손으로 써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이렇담. 돈가스터에서 객석에 내려앉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객석에 있던 기자는 저 한 사람뿐이었는데도 우리 신문사에서만 그 사건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는 바람에 기사를 쓸 시간을 놓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집 현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도
까딱하다간 또 그 꼴이 되겠죠? 하커시의 펜이 사절지를 날카롭게 긁어대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방을 나섰다. 흉상이 부서진 조각들은 하커 기자의 집에서 고작 몇백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곳에 갔을 때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렇게 광폭하고 파괴적인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을 위대한 황제의 조상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 그것은 산산조각으로 쪼개어져 잔디 위에 널려 있었다. 홈즈는 떨어져 있는 파편 조각을 몇 개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그를 보며 난 그가 틀림없이 단서를 찾아낸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떻습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네. 그런데 말일세. 몇 가지 단서가 될 만한 점들을 확보했네. 첫째, 그 정신나간 범인에게는 이 싸구려 석고상을 손에 넣는 것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는 점이야. 또 하나는 석고상을 부수는 것만이 범인의 목적이었다면 집안에서 아니면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부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지. 범인이 집을 나올 때 다른 남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너무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집 마당에서 흉상을 부순 이유를 이 집 위치에 특히 주의해서 생각해보게나. 레스트레이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빈집이니까 여기 정원에서라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래. 하지만 저 위쪽 거리에도 또 한 채의 빈집이 있는데 이 집에 오기 전에 그 앞을 지나왔을 거야. 흉상을 들고 밖으로 돌아다닌다면 당장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이 뻔한데 어째서 범인은 그 집 마당에서 부수지 않았을까? 아이고, 난 전혀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머리 위에 가로등을 가리켰다. 여기에 서 있으면 뭔가를 볼 수 있었을 거야. 저쪽에는 가로등이 없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테고. 세상에, 정말 그렇겠군요. 레스트레이드가 감탄하듯 말했다. 이제 생각나네요. 바니꽃의 흉상도 램프 근처에서 부서져 있었어요. 홈즈 씨, 이제 그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일단 기록해 두어야겠지.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일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 레스트레이드, 앞으로의 수사 방침은 무엇인가? 우선은 죽은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야겠죠.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해야죠. 그가 어젯밤 비트가에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호레이스 하커신의 현관 앞에서 그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겠지. 그런데 내가 수사하려고 하는 방향과는 다른 걸.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네가 내 생각에 좌우되어서는 안 돼. 나는 내 방식에 따라할 테니 자네도 자네 방식대로 해나가게. 나중에 서로 비교해보고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기로 하지. 좋습니다. 비트가로 돌아갈 거라면 호레이스 하커시를 만나겠건. 그 사람에게 내 소견을 굳혔다고 전해주겠나. 어젯밤에 그의 집에 들었던 자는 나폴레옹에 대한 피해 망상에 젖은 위험한 살인강이었다고 말일세. 그가 기사를 쓰는데 도움이 될 거야.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홈즈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설마 진심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홈즈는 싱긋 웃었다. 진심이 아닐 거라고. 하긴 아닐 수도 있지. 하여튼 그렇게 말해주면 호레이스 하커시나 중앙연합통신사의 구독자들 모두 흥미를 가질 게 틀림없네. 자, 왓슨. 우린 오늘 꽤 길고도 복잡한 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레스트레이드, 자네만 괜찮다면 오늘 밤 6시경에 베이커가에서 좀 만나고 싶네. 그때까지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 사진을 좀 빌려주겠나. 내 추리가 맞다면 자네와 동행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걸세. 오늘 밤에 모험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럼 그때까지 잘 있게나. 행운을 비네. 셜록 홈즈와 나는 하이가로 가서 하커씨가 흉상을 샀던
하딩 형제의 가게에 들렀다. 젊은 점원의 말로는 하딩 씨가 오후에나 가게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이번에 새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홈즈의 얼굴에 실망하고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다. 이윽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래. 모든 일이 다 우리 뜻대로 될 수는 없겠지. 하딩 씨가 오후에 온다면 그때쯤 다시 한번 들를 수밖에. 왓슨, 자네도 짐작하고 있겠지만 내 생각엔 흉상의 출처를 확인해보면 그것을 부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지금은 캐닝턴의 모스 허드슨 씨를 찾아가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물어보세나. 그곳까지는 마차로 1시간이 걸렸다. 허드슨 씨는 몸집은 작았으나 구릿빛 얼굴과 다혈질적인 태도가 매우 다부지고 활기찬 인상을 주었다. 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계산대 위에서죠. 홈즈의 질문에 그가 대답했다. 아니, 그 깡패놈이 남의 가게에 들어와 멋대로 물건을 부수고 다니는데 뭐 한다로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군요. 맞아요. 저희 가게에서 바니콧 박사가 석고상 2개를 사가셨어요. 정말 불쾌하네요. 분명 니힐리스트의 소행일 겁니다. 흉상을 때려 부수고 돌아다니는 짓을 니힐리스트 말고 또 누가 하겠습니까? 빨갱이 녀석들. 나는 그렇게 그들을 불러요. 예? 어디서 그 흉상을 사들였냐고요?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죠? 좋아요. 정 알고 싶으시면 말씀드리죠. 스텝니의 저지가에 있는 젤더 상회에서 샀습니다. 거긴 이 방면에서 이름난 상회인데 한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몇 개나 샀냐고요? 3개입니다. 2번에 걸쳐 2개와 1개를 샀죠. 그 중에 2개는 바니꽃 박사에게 팔았고 나머지 1개는 밝은 대낮에 제 가게에서 박살난 거예요. 이 사진 속 남자요. 글쎄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맞아요. 맞아. 베포예요. 이탈리아 출신 노동자인데 이 가게에서 얼마 동안 일한 적이 있었죠. 손재주가 좋아서 조각도 좀 할 줄 알았고요. 액자 맞추는 일이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잘했어요. 지난주에 여길 그만뒀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니요. 어디서 왔는지도 전혀 몰라요. 여기에 일하는 동안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맞네요. 그가 여길 그만두고 이틀 후에 흉상이 부서졌군요. 모스 허드슨에게 알아낼 만한 건 이 정도가 다일 거야. 가게를 나서며 홈즈가 말했다. 어쨌든 그 베포라는 자가 캐닝턴가와 켄싱턴가에서 일어난 사건들 모두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10마일을 달려온 보람이 있군. 자, 왓슨. 이제 흉상을 만든 젤더 상회로 가보세. 틀림없이 거기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걸세. 런던의 풍경들이 빠르게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갔다. 런던의 옷가게, 런던의 호텔, 런던의 극장, 런던의 서점, 런던의 상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던의 해안을 통과하니 10만 명의 영혼들이 살아가는 한 강변 도시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싸구려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유럽 각지의 불황자들이 내뿜는 무더운 열기와 냄새가 가득했다. 한때는 부유한 상인들의 주택가였던 넓은 도로가에 우리가 찾던 조각품 공장이 있었다. 바깥에 있는 널찍한 작업장에는 기념비를 만들 석조물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안에서는 50명가량의 직공들이 조각을 하거나 형틀을 주조하고 있었다. 덩치가 큰 금발의 독일인 감독관은 공손한 태도로 우리를 맞아주었고 홈즈의 물음에도 정확히 답해 주었다. 회계장부를 조사해보니 드빈느가 만든 나폴레옹 흉상의 석고 복제품을 수백 개나 만들어 오고 있었다. 1년 전쯤 6개를 한 묶음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중 3개를 모스 허드슨 가게에 도매로 넘겼고 나머지 3개는 하딩 형제 상회에 팔았다.
감독관은 6개의 석고상과 다른 수백 개의 석고상들이 다 같은 것들인데 특별히 그 6개의 석고상만 골라서 부쉈을 까닭이 있겠냐며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의 말로는 석고상을 도매가로 받을 땐 6실링이지만 소매로는 12실링 이상을 받는다고 했다. 석고상을 만드는 방법도 설명해 주었는데 2개의 석고형을 얼굴 양쪽에서 따로 떠낸 다음 그 2개를 맞붙이면 완성된다는 것이었다. 그 작업은 주로 이탈리아 직공들이 맡아 하고 있었다. 작업이 끝나면 복도에 있는 테이블에 얹어놓고 완전히 마르면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감독관의 설명은 이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홈즈가 사진을 꺼내 보이자 놀랍게도 그 감독관의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독일인 특유의 푸른 눈동자 위에 눈썹이 치켜 올라가는 것이었다. 아, 이 나쁜 놈. 그가 소리쳤다. 네, 이놈은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작업장은 아무 문제 없이 모범적으로 관리되어 왔는데 딱 한번 바로 이놈을 잡으려고 경찰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었죠. 그게 그러니까 벌써 1년도 더 지난 일이군요. 이놈이 길거리에서 같은 이탈리아 사람을 칼로 찌르고는 경찰을 피해 이 작업장으로 도망쳐와 숨어 있다가 여기까지 그놈을 뒤쫓아온 경찰에게 곧 체포되었어요. 베포가 그놈 이름인데 성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따위 흉악한 놈을 고용했으니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도 일은 참 야무지게 잘했어요. 최고라고 칠 정도였죠. 그 후로 그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칼에 찔린 사람이 다행히 죽지 않아서 1년형만 받고 감방에 있었어요. 아마 지금쯤 출소했을 텐데 여기에는 감히 얼굴을 내밀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놈 사촌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홈즈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사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단 한마디도요. 부탁드립니다. 수사가 진행되려면 당신이 그것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런데 아까 회계장부에서 보니 문제의 그 석고상들을 팔았던 때가 작년 6월 3일로 되어 있더군요. 혹시 배포가 체포된 날짜는 모르십니까? 급여 대장을 보면 언제쯤이었는지는 대강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장부를 한참 뒤적이던 그가 말했다. 아, 여기 있군요. 5월 20일 날짜로 마지막 임금을 받아갔네요.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더 이상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수사가 있었던 것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우리는 작업장을 나와 서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우리는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간단히라도 점심을 챙겨 먹기 위해 식당에 들를 수 있었다. 식당 입구에 켄싱턴의 참살 사건, 정신병자의 소행이라는 제목의 벽보형 신문이 붙어 있었다. 호레이스 하커씨가 결국 기사를 내보낸 것이었다. 식당 안에 들어가 신문을 펼쳐보니 2단 칼럼에 자극적인 단어를 총동원하여 쓴 기사가 실려 있었다. 홈즈는 양념 그릇에다가 신문을 기대어 놓고는 식사를 하면서 그 기사를 읽었다. 한두 번인가 낄낄거리며 웃기도 했다. 뭐 그런대로 괜찮은데 왓슨? 잘 들어보게. 이번 사건에 대해 견해차가 없다는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다. 경찰국의 숙련된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유명한 사립탐정 셜록 홈즈 씨, 양측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 이 기괴한 연쇄 사건을 계획적인 범죄 행각이 아닌 미치광이의 우발적인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정신 이상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왓슨, 신문이란 건 말이세. 잘만 이용하면 꽤 쓸모가 있다네. 자, 식사를 마쳤으면 다시 켄싱턴으로 가서 하딩 형제 상회에 가보세나. 무슨 말을 해줄지 한번 들어봐야지. 그 큰 상점의 설립자이기도 한 주인은 민첩해 보이는 작은 몸집에 말투가 시원시원했다. 눈치가 빠르고 똑똑해 보였으며 말솜씨도 거침이 없었다. 네, 저도 석간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호레이스 하커씨는 저희 가게 고객이에요. 그 흉상은 몇 달 전에 사가셨어요. 스텝니에 있는 젤드 상회에 주문해서
석고상 3개를 사드렸는데 지금은 모두 팔리고 없습니다. 사가신 분들이요? 그거 매상장부를 보면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적혀 있네요. 한 개는 아시다시피 하커 씨가 사가셨고 다른 한 개는 조시아 브라운 씨가 사셨는데 주소가 취직의 레버넌 베일에 있는 레버넌 빌라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리딩의 로우 그로브 로드에 사시는 샌드포드 씨가 사셨습니다. 예? 이 사진의 남자요. 아, 글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요. 이렇게 못생긴 얼굴은 처음 봅니다. 한 번 보면 쉽게 잊혀지지 않을 상이네요. 종업원 중에 이탈리안이 있냐고요? 아, 네. 직공들과 청소부들 가운데 몇 명이 이탈리안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매상장부를 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슬쩍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겁니다. 굳이 조심하고 보관해두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요. 어쨌든 수사하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하딩의 증언을 듣는 동안 홈즈는 몇 가지를 수첩에 적어두었다. 수사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으면 레스트레이드와 약속 시간에 늦을지도 모르겠다는 말만 던지고선 베이커가로 돌아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베이커가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 미리 와있던 레스트레이드는 기다리다 못해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약간 오만한 표정을 띠고 있는 걸 보니 그날 하루를 아무런 성과 없이 보낸 것 같지 않았다. 어떠셨습니까? 뭐 좀 건지셨나요, 홈즈씨?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네. 그럭저럭 건진 것도 좀 있고. 홈즈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오늘 우린 석고상을 판매한 소매상과 제조 공장에 다녀왔네. 각각의 석고상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고 팔렸는지를 알아냈지. 석고상이라니요? 레스트레이드가 소리질렀다. 좋아요, 좋아. 당신은 당신 식대로 하고 계시니까 뭐라고 참견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더 나은 성과를 거둔 것 같군요. 전 죽은 사람의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설마 그게 정말인가? 살해 동기도 알아낸걸요. 굉장하군. 샤프론 힐과 이탈리아인 구역을 특별 전담하고 있는 경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목에 가톨릭에서 쓰는 묵주가 걸려있는 데다가 피부색으로 보아 이탈리아 남부 출신인 듯 했어요. 경감은 단번에 알아내더군요. 죽은 사람의 이름은 피에트로 베누치인데 나폴리 태생이고 런던에서는 손꼽히는 살인자라는 겁니다. 당신도 알고 계실 비밀 조직, 명령을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는 바로 그 마피아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서 사건이 발생한 건지 이해가 가시죠. 범인 역시 이탈리아인이자 마피아 조직의 일원일 겁니다. 뭐든 간에 조직의 규율을 어기는 짓을 했을 것이고 피에트로가 그를 추적하는 일을 맡았던 거겠죠. 죽은 피에트로에게서 나온 사진이 바로 그가 추적하고 있던 사람일 겁니다. 엉뚱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사진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죠. 미행 도중 그자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깥에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자가 나올 때 잡았는데 난 또 끝에 자기가 죽게 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홈즈씨? 홈즈는 레스트레이드의 의견에 동의하는 뜻으로 박수를 쳤다. 훌륭하군, 레스트레이드. 아주 훌륭해. 그가 외쳤다. 그런데 자네의 추리로는 석고상을 왜 박살냈는지 밝혀낼 수 없지 않나? 또 석고상 타령이세요. 그까짓 것은 이제 잊어버리시죠.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사소한 경범죄이지 않습니까? 모든 수사를 살해 사건이라는 점에 집중시켜야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다 잡아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 아주 간단해요. 경감과 같이 이탈리아인 구역으로 가서 사진 속 인물을 찾아내어 살인 혐의로 체포할 겁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 가지 않겠네. 난 좀 더 간단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 물론 장담할 순 없네.
우리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요인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말이있어. 그래도 난 내 방법에 가망이 있다고 봐. 가능성은 사실 2대1일 거야. 어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가서 범인 체포에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나? 이탈리아인 구역으로 가실 겁니까? 아닐세. 취직으로 갈 거야. 레스트레이드, 오늘 밤 나와 동행해주게나. 그래준다면 내일은 내가 자네와 함께 이탈리아인 구역으로 가겠네. 하루쯤 늦어도 자네 일에 지장은 없을 거야. 자, 2시간 정도 잠을 자두는 게 좋겠군. 11시 이후에 나가면 새벽이 되었어야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레스트레이드, 함께 저녁을 들고 출발 전까지 저 소파에서 눈 좀 붙여두게. 왓슨, 자네는 그 사이에 전보 배달부를 불러주면 고맙겠네. 지금 당장 편지를 하나 보내야 하거든. 홈즈는 위층의 자료실에 올라가 지난 신문들을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한참 뒤에 드그의 눈빛을 띠며 내려왔지만 자신이 찾아낸 것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나로서는 복잡하게 휘감겨진 이 사건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으나 홈즈가 추적해가는 길을 한 발 한 발 뒤따르다 보니 남아있는 2개의 석고상을 범인이 노리고 있으리란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다. 취직에 2개의 석고상 중 하나가 있었으므로 그날 밤 취직으로 나서는 목적은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범인이 방심하고 계속하던 짓을 하도록 신문에 엉뚱한 기사가 게재되게 만든 홈즈의 교묘한 재간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홈즈가 내게 권총을 챙기라고 했을 때도 난 놀라지 않았다. 홈즈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인 납을 박은 사냥용 채찍을 챙겨들었다. 11시가 되자 사륜마차가 집 앞에 와서 섰다. 우리는 그것을 타고 해머스미스 다리 건너편으로 갔다. 거기서 마차를 세우고 마부에게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일러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화로운 집들이 늘어서 있는 길가에 도달했다. 가로등 불빛의 도움으로 레버넌 빌라라는 문패가 있는 집을 찾았다. 집 안은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는지 불이 죄다 꺼져 있어 캄캄했고 현관문 위에 달린 등불만이 정원의 오솔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무 울타리가 만드는 그림자로 인해 더욱 어둑해진 곳에 우리는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네. 홈즈가 속삭였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저 반짝이는 별빛에 감사해야겠군. 지루하다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 성공 확률은 2대1이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참아주게. 하지만 우리의 보초 노릇은 홈즈가 염려한 것과는 달리 일찍 끝이 났다.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고 기이하게 말이다. 무언가 슬그머니 다가온 것을 느낄 새도 없이 정원문이 휙 열리더니 검은 형체가 원숭이처럼 재빠른 몸짓으로 정원 오솔길로 뛰어들어갔다. 현관등 불빛에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잠시 숨을 죽이고 있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여는 소리였다. 소리가 멎고 다시 조용해졌다. 그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했다. 곧이어 방 안에 불이 켜졌다. 그가 찾는 것이 없었던지 다른 방에 불이 켜지고 또 다른 방에도 불이 켜졌다. 창문이 열려있는 방 쪽으로 가십시다. 놈이 밖으로 나올 때 붙잡아야 해요. 레스트레이드가 속삭였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는 벌써 창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불빛 사이로 그의 모습이 다시 드러났을 때 무언가 하얀 물체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것이 보였다. 길가로 나와서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더니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에 안심을 하고 우리 쪽으로 등을 돌려 들고 있던 것을 땅에 내려놓았다. 순간 뭔가 툭툭거리는 소리에 이어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려왔다. 자신의 일에 너무 열중해 있었던지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홈즈가 호랑이처럼 날쌔게 등 뒤에서 그를 덮쳤고 거의 동시에 레스트레이드와 내가 그의 손목을 낚아채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는 그를 돌려세웠다. 누런 얼굴에
무서운 인상을 한 남자가 분노로 몸부림치며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 바로 그 얼굴이었다. 홈즈는 범인에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현관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범인이 훔쳐내온 것을 유심히 살폈다. 그것은 그날 아침에 본 것과 똑같은 나폴레옹 흉상이었는데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홈즈는 깨어진 조각 하나하나를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았다. 먼저 번에 깨진 조각들과 다를 게 없는데 말이다. 그가 막 조사를 끝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지고 현관문이 열리더니 셔츠와 바지 차림을 한 뚱뚱한 집주인이 쾌활하게 웃으며 밖으로 나왔다. 조시아 브라운 씨죠? 홈즈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셜록 홈즈십니까? 속달로 보내신 전보를 받았습니다. 시키신 대로 안에서 문을 잠가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쨌든 범인이 잡혔으니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뭐라도 좀 드시지요. 그러나 레스트레이드가 범인을 빨리 구속시키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기시켜 놓았던 마차를 불러 런던으로 돌아갔다. 범인은 아무 말 없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가려진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 손이 그자의 몸에 닿자 굶주린 늑대처럼 물려고 덤벼들었다. 경찰국에서 꽤 오래 기다린 끝에 그의 옷에서 몇 실링의 돈과 손잡이가 최근에 묻은 피로 범벅되어 있는 긴 칼집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잘 될 겁니다. 헤어지면서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경감이 저런 놈들을 모조리 알고 있으니까 놈의 이름도 곧 알 수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사건이 마피아와 관련되었다는 제 추리가 들어맞게 될걸요. 그건 그렇고 홈즈씨,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 주신 덕에 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물론 아직도 전 어떻게 놈이 올 것을 알아내셨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 설명하기엔 좀 늦은 것 같군. 그래, 게다가 한두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볼 만한 가치가 있단 말일세. 내일 오후 6시경에 내 방에 들를 수 있겠나? 자네가 모르고 있는 사건의 진상을 차근히 설명해 주겠네. 왓슨, 자네는 나폴레옹 흉상이 기괴한 비밀 사건으로 자네 책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하게 될 걸세. 다음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레스트레이드는 범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잔뜩 가져와서 들려주었다. 이름은 베포인데 성은 알 수 없다. 이탈리아인 구역에서도 흉악하기로 유명하다. 한때는 솜씨 좋은 조각가로 정직하게 돈을 벌었지만 어쩌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2번씩이나 감옥을 들락날락했다. 한 번은 경범죄로, 또 한 번은 같은 동포를 칼로 찌른 것이 이유였다.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한다. 석고상을 부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 대답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자가 젤더 상회에서 일한 적이 있으므로 직접 그 6개 석고상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정보들은 거의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홈즈는 레스트레이드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경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홈즈를 잘 아는 내가 보기엔 그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치미를 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초조와 기대가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난 알 수 있었다. 마침내 홈즈는 벌떡 일어나더니 눈빛을 반짝였다. 벨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곧이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불그스름한 얼굴에 반백의 구렛나룻을 기른 중년의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셜록 홈즈씨 계십니까? 홈즈가 미소를 머금은 채 그에게 인사했다. 리딩에서 온 샌드포드시죠? 홈즈가 물었다. 네, 기차가 연착하는 바람에 좀 늦었어. 당신이 내게 흉상에 관한 일로 편지를 보내신 분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내신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귀하가 소유하고 계신 드빈네 나폴레옹 흉상의 복제품을 10파운드에 사고 싶습니다. 라고 쓰셨죠. 정말이십니까? 물론입니다. 편지를 받고 무척 놀랐습니다. 내가 흉상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짐작이 안 되더군요. 물론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설명해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하딩 형제 상해에 가서 물으니 당신이 마지막 석고상을 사가신 분이라며 제게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제가 얼마에 샀는지도 말해주던가요? 아니요. 가격 얘기는 없었어요. 어쨌거나 전 그리 부자는 아닙니다만 정직한 사람이요. 당신한테서 10파운드를 받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흉상의 가격은 15실링이었어요. 샌드포드 씨, 정말 정직하신 분이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에 흉상을 사겠습니다. 좋습니다. 험즈 씨, 부탁하신 흉상을 가지고 왔소. 보십시오. 그는 가방에 담아온 흉상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동안 부서진 조각으로만 보았던 흉상의 완벽한 형태를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10파운드짜리 지폐를 꺼냈다. 샌드포드 씨, 여기 계신 두 증인 앞에서 이 문서에 서명을 해주시겠어요? 여기에는 당신이 이 흉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저에게 양도한다고 씌어 있습니다. 매사를 체계적으로 처리해 두어야 나중에라도 말썽이 생기지 않아서요. 네, 됐어요. 샌드포드 씨, 고맙습니다. 자, 10파운드 받으십시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방문객이 돌아간 뒤 셜록 홈즈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서랍에서 하얀 천을 꺼내 탁자 위에 깔고 그 위에 방금 손에 넣은 흉상을 세워놓더니 사냥용 채찍으로 흉상의 머릿부분을 내려친 것이었다. 흉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홈즈는 부서진 조각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았다. 잠시 후 그는 환성을 지르면서 조각 하나를 위로 치켜들었다. 그 조각에는 푸딩에 들어있는 건포도처럼 둥글고 까만 물체가 박혀 있었다. 여러분, 보르지아 가문의 그 유명한 흑진주를 소개합니다. 홈즈가 소리쳤다. 멍하니 있던 레스트레이드와 나는 마치 연극의 클라이막스를 보고 난 것처럼 열렬히 박수를 쳐댔다. 홈즈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관객들의 찬사를 받은 극작가처럼 고개를 숙여 박수에 담례했다. 그런 순간에는 제 아무리 냉정한 추리 전문가라고 해도 칭찬이나 박수 갈채에 대한 인간적인 동경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세속적이고 악한 것을 경멸하고 외면해버리는 자존심 강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홈즈인들. 친구가 보내는 진심 어린 경탄과 찬사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주라네.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연결시켜 귀납적으로 추리해 가다 보니 데이커 호텔에 묵었던 콜로나 왕자의 침실에서 이 흑진주가 사라진 후 스탠리의 젤더 상회에서 만든 6개의 흉상들 중 하나에 박혀있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으니 운이 좋았던 셈이지. 레스트레이드, 자네도 기억하지? 이 값비싼 보석이 분실되었을 때 세상이 떠들썩했고 런던 경찰이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것 말일세. 실은 나도 그 사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었지. 그땐 아무 단서도 잡을 수 없었네. 공작 부인의 한이었던 이탈리아인 여자가 혐의를 받았었고 그녀의 오빠가 런던에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냈지만 두 사람 사이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흐지부지 끝나버렸었지. 그 하녀의 이름이 루클레이티아 베누치였는데 그녀의 오빠가 이틀 전에 살해된 피에트로와 이름이 같았다는 걸 생각해냈네. 그래서 그 당시 신문들을 읽어보았더니 진주가 없어진 건 베포가 이탈리아인 동료를 칼로 찌른 죄목으로 체포되기 이틀 전이었어. 당시 베포는 경찰에 쫓기다가 나폴레옹 흉상들을 만들고 있던 작업장 안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야. 이제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알겠나? 베포가 그때 그 진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네. 피에트로에게 훔쳐낸 건지, 두 사람이 원래 한패였는지, 아니면 피에트로와 누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든 간에 사건 해결과는 상관이 없지. 중요한 건 배포가 진주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경찰에 쫓기고 있었다는 거야. 체포되어 몸수색을 당하면 그 값비싼 보석이 발견될 게 뻔하니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으로 도망쳤을 때 그것을 어딘가에 감추어두려고 했던 것이네. 마침 복도에서 말리고 있던 6개의 나폴링 흉상이 눈에 들어왔어. 그 중에 아직 덜 말라서 말랑말랑한 것이 있었지. 워낙에 조각 솜씨가 좋았던지라 재빠르게 그 석고 흉상에 작은 구멍을 뚫어 진주를 집어넣고는 한두 번 다듬어 구멍난 곳을 봉해버린 거야. 진주를 숨겨놓기엔 더없이 좋은 곳이지.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테니까. 그런데 그자가 1년형을 언도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6개의 흉상들은 런던 각지로 팔려나가 버렸어. 6개의 흉상들 중에 어느 것에 진주가 들어있는지 배포 자신도 모르게 되어버린 건 물론이고 그래서 흉상을 부수고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던 거네. 흔들어 보는 것만으로는 진주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을 거야. 진주를 집어넣을 때 석고가 덜 말라 있었기 때문에 진주가 그 속에서 달라붙어 있을 테니까. 하지만 배포는 포기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또 아주 교묘하게 일을 진행시켰어. 처음엔 젤도 상해에서 일하는 사촌을 시켜 6개의 흉상을 사간 소매상들을 알아냈지. 그런 다음 모스 허드슨의 점원으로 취직해서 3개의 석고상이 어디로 팔려갔는지를 추적할 수 있었네. 하지만 진주는 그 3개 중 어느 곳에도 없었어. 이번에는 하딩 형제 가게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 점원에게 도움을 받아 나머지 3개의 행방을 알아냈네.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하커시 댁이었어. 그때 진주를 잃어버린 걸 배포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공모자가 미행하고 있음을 눈치챈 배포는 결투 끝에 그를 살해하게 된 것이지. 죽은 사람이 공모자였다면 어째서 배포의 사진을 들고 그렇게 다닌 거지? 내가 물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볼 경우가 생길 때 쓰려고 그랬겠지. 그거야 뻔하지 않은가? 난 배포가 피에트로를 살해한 후에 행동을 삼가기는커녕 더욱 서두를 거라고 생각했지. 경찰이 자신의 비밀을 눈치채고 자기보다 앞질러 보석을 찾게 될까봐 두려웠을 테니까. 그자가 흉상을 가로등빛이 비치는 집의 정원으로 들고 가서 깨뜨리는 걸로 보아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네. 그것이 진주라고 단정 짓지는 못했지만 말이야. 하커씨가 가지고 있던 흉상에 진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 하지만 없었다 해도 아직 2개의 흉상이 남아있었고 그 중에 가까운 런던에 있는 것에 먼저 손을 댈 것이 분명했네. 나는 또 다른 비극을 피해야 하니까 그 집 사람들에게 미리 주의를 시켜놓았어.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지. 물론 그때쯤 돼서는 배포가 찾고 있는 물건이 보르이아 가문의 흑진주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네. 살해당한 남자의 이름이 피에트로 베누치라는 것이 밝혀져서 앞서 일어난 진주 분실 사건과 이 나폴레옹 흉상 사건을 연관시킬 수 있었거든. 마지막 1개의 흉상을 남겨놓고 배포는 체포되었지. 리딩시에 있었던 그 흉상 안에 진주가 있으리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네. 그래서 자네들이 보는 앞에 샌드포드 씨에게서 그것을 샀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세.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정말이지. 레스트레이드가 입을 열었다. 그동안 홈즈 씨가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만 이번 사건만큼 뛰어난 솜씨를 발휘한 적은 없었던 것 같군요. 우리 경찰국 사람들은 당신을 시기하고 있진 않아요. 아니,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내일이라도 경찰국으로 와주신다면 최고참 경감에서부터 신임 경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고맙네. 고마워.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리는 홈즈를 보며 나는 그가 여느 때와는 달리 따뜻한 인정에 감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다시 냉정하고 사무적인 추리 전문가로 돌아와 있었다. 왓슨, 진주를 금고 속에 잘 넣어두게. 그리고 콩크 싱글턴 위조 사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주겠나. 잘 가게, 레스트레이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해결책을 찾는데 기꺼이 도움을 주도록 하겠네.